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장애인 복지 분야별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총정리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혹시 복지인연구소 채널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있나요? 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후죽순적으로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장애인 복지 관련 제도와 정책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는요, 좀 그 분야별로 좀 묶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봐주시죠. 네, 우선 교육에 관한 법을 보면요, 장애인 등에 19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교육부 산하에 이 법은 2007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법명을 달리하고요. 복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1981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지고요. 보건복지부 산하 1989년에 법명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바꾸게 됩니다. 고용과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1990년에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고용노동부 산하에 만들어지는데, 이 법이 2000년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법명이 바뀌고요. 2005년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및 보조기구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1997년에 보건복지부 산하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2005년도에는 국토부 산하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만들어집니다.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네, 차별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에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요. 소득에 관한 법을 살펴본다 그러면 2008년에 보건복지부 산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2010년에 보건복지부 산하로 장애인 연금법이 또 만들어지게 되죠. 사회 참여와 관련된 법을 살펴볼까요? 2011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아동과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2011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이 만들어집니다. 주거와 관련된 법도 있습니다. 주거와 관련된 법을 보면 2012년 국토교통부 산하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요. 발달장애인 관련 법을 살펴보면 2014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건강, 의료와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2015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문화 관련 법을 살펴보면요. 네, 문화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수화언어법이 만들어집니다. 정신장애 관련해서 살펴보면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지죠. 이 법이 2016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요,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영역별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각각의 영역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전에 살펴봤듯이 1977년과 200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교육부 산하의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어집니다. 여기에서 특수교육진흥법을 과거의 법을 살펴보면 대상자가 어떠냐면 장애를 가진 자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살펴보면 장애를 가진 자뿐만 아니라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추가가 되어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범위를 보면요, 의무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 무상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영아는 무상도 아니고 의무교육도 아니었고요. 전공과도 무상도 아니고 의무교육도 아니었어요. 유치원은 무상이었고 초, 중 과정은 의무교육이었습니다. 고등 과정은 무상이었죠. 여러분들 전공과는 혹시 뭔지 잘 모르시나요? 특수학교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을 하면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산업 전문 대학 수준의 어떤 형태의 교육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무상 의무교육 범위를 보면 영아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유치원과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전공과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복지 관련된 법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1981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졌고 1989년에 장애인 복지법으로 법명이 달라졌죠. 정부는 유엔은 1981년에 세계 장애인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게 왜 정부가 이렇게 됐죠? 정부는 이쪽이에요. 정부는 장애인 발생 예방과 직업재활, 생활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981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만듭니다. 심신장애자 복지법은 당시 시설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담고 있었고요. 정부는 장애인 복지 전담 부서로 보건사회부 내에 재활과를 신설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은 1989년에 장애인 등록제도,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장애 유형은 있었지만 등록제도가 실시가 되지 않았었어요. 카운트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죠. 장애인 등록제를 실시하고 같은 해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전문 개정을 통해서 법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이후 1999년 전면 개정을 포함한 수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그 개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에 관련된 법들을 살펴보면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도에 직업재활이 이쪽으로 삽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2005년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도 만들어집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990년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4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0년 1월에 현재의 명칭으로 직업재활에 포함된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이 됩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면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요, 기존 법률이 주로 노동부 주관으로 경증 장애인의 고용 촉진에 비중을 둔 것이라면, 개정된 법은 보건복지부가 노동부와 함께 장애인의 직업 재활 사업을 수행하도록 직업재활기금을 일부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 직업재활센터를 설치하고 사회통합 지향적 고용의 확대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과정을 강조하는 정책이 도모되고 있습니다. 편의 중진 및 보조기구와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앞전에도 살펴봤듯이 1997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중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2005년에 국토부 산하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중진에 관한 법, 2015년에 보건복지부 산하의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되어집니다. 내용을 보면요,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중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이고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법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별금지요. 장애인 복지를 하시는 분들에게 2007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2007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차별금지 영역을 보면요, 물론 법을 찾아도 나옵니다. 고용과 관련된 차별, 교육차별, 재화 및 용역,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차별.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에 장애인은 안 돼,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보험 가입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법이 없었어요. 심지어 헌법에도 상법에도 이것을 막을 내용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에 관한 차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부성권 등에 관한 차별도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는 결혼하면 안 돼. 너는 애기는 결혼을 하지만 애기는 낳으면 안 돼.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했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차별이다라는 거죠.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에 관한 내용도 여기에 담고 있고요. 장애 여성, 장애 아동, 정신적 장애에 대한 내용들도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크게 7가지 영역이고요. 차별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과 광고에 의한 차별, 크게 4가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차별은 어떤 것이냐?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뭔가 배제하고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러면, 간접 차별은 배제하고 불리하진 않은데 비장애인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조건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죠. 예를 들어서 시력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 문제를 읽고 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정 시간을 조금 더 부여를 한다든지 이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장애가 있는 경우 그러한 장애인이 필요에 의하면 시험 시간을 1.5배라든지 2배라든지 이렇게 더 제공하는 부분들도 이 간접 차별에 의한 내용들을 이제 적용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단이 있어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차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광고에 의한 차별이 우리가 가장 많이 또 직면했던 내용들이죠. 광고의 내용에 장애인이 나오면 보통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죠? 상당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마치 그 TV를 보는 수많은 시청자들이 장애인 하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학습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것도 뭐예요? 광고에 의한 차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차별들을 우리는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소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2008년에 보건복지부 산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010년에 장애인 연금법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만들어지죠. 일단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살펴보면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을 살펴볼게요. 장애인연금법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히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소득 활동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영역과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아우르는 법이 장애인연금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20세까지 그러니까 제외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고용,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을 지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20세까지 학생으로서 제외가 되고요.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 1, 2 상급 중복 장애인인데 지금은 등급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심한 장애인이 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뉘고 있는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 연금법의 대상이 되고요. 반면에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장애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 연금법의 대상이 될 것이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수당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인 경우는 장애 아동수당을 받겠죠. 아동은 연금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애 아동수당, 18세 이상인 경우는 장애수당,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구분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회참여와 관련해서는요, 2011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2007년에 노인 장기요양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어떠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냐 하면 장애인이 이 법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법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논의를 계속 하는데 법이 제정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될 때 여기에서 장애인이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지원이 필요성이 논의가 됨에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2007년 4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로 최초 시행을 하게 되고요. 2008년 2월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면서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보장 추진단이 설치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2010년 6월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요. 관리 운영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기관이고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관한 법을 살펴보면 2011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이 있죠. 아동복지법이 언제 만들어지죠? 1961년에 아동복지법이 당시 아동복리법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영유아 복지법에서는 장애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아동복지법도 있고 영유아 복지법도 있죠. 만 6세 미만에 장애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애 아동은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인을 말하며 다만 이 부분이 바뀝니다. 6세 미만인 경우에는 뭐예요?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죄송합니다.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세 미만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6세 미만일 때 장애 등급을 신청할 수 있겠어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닐 거야. 조금 성장이 더딜 뿐이야 라고. 그러면 그 성장이 더딜 것이다 라는 부모의 기대로 인해서 장애 등급을 받지 않게 되면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 6세 미만인 경우는 장애 등급을 받지 않더라도 해당 법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주거에 관련된 법을 보면요. 2012년 국토교통부 산하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이 법은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과 관련해서는요. 2014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는데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죠. 건강의료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권 보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요. 이 법에 의해서 장애인의 권리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의 확립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문화에 관련돼서는 2016년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을 만듭니다.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수화 언어의 발전 및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 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1995년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지고 2016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바뀌죠.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이념으로는요,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 모두도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장애인 복지 정책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영역별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법과 정책들을 살펴볼 때 영역별로 나누어서 학습하거나 또 어떤 현장에 적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하에 강의식 영상이 아니라 PPT를 활용한 영상으로 이번 촬영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